네, 여러분 계속해서 278번부터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자자의 제2차 납세 의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법인이 체납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누군가한테 책임을 지라고 하는데 과점주주, 나 지배주주한테 야, 너 법인이 이렇게 체납이 있는데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네가 좀 책임져라 라고 하는 게 제2차 납세 의무라고 했죠. 1번,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한 명과 특수관계인으로서 당해 법인 지분율이 50%를 초과하고 엔드 요건으로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을 말한다. 맞습니다. 2번, 법인의 재산으로 납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해도 그지? 뭐 모든 경우에 제2차 납세 의무를 지는 게 아니라고 했죠? 원래 납세 의무자가 지려고 했는데 없대. 지금 여력이 없어서 모자라대. 그 경우에 못 낸 부분에 한정적으로 보충적으로 납세를 진다. 그게 제2차 납세 의무라고 했죠.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장법인에는 2차 납세 의무를 적용할 수 없다. 맞는 표현이에요. 이게 과거에 상장법인도 됐었는데 여기 상장법인은 제외라고 했죠. 21년부터 제외된 겁니다. 주권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그 과점주주나 지배주주한테 책임을 묻지 않는 거예요. 2차 납세 의무를 지우지 않는다. 4번, 특수관계인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1조 2에 따른 범위 외에도 별도로 규정된 법률의 규정이 있다. 여러분 이런 것까지 사실 다 알긴 힘들지만 뭐랄까 여러분 요거는 맞는 느낌이죠. 맞아. 그러니까 실제로 문제를 풀 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거 하나하나까지 몇 조 몇 항에 뭐가 있고 어디에 또 다른 규정에는 뭐가 있어서 지금 이게 특수관계인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이런 것까지 다 알긴 힘들어요. 하지만 4번 같은 경우가 여러분 이런 문장이 오답,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죠. 지금 이거 맞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이 어디 틀리게 만들어서 4번이 정답이게 설계하지는 잘 않아요. 이게 뭐 제가 출제하는 것도 아니고 출제자는 뭐 따로 계시겠지만 보통 설정을 할 때 이런 규정, 몇 점 몇 항에 뭐가 있고 추가적으로 어떤 것도 있다. 이런 약간 뭐랄까 틀리게 만들기에는 조금 뭐랄까 좀 그런 것들이 있어. 출제자 입장에서 이거는 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요거는 결과적으로 뭐다? 맞는 표현이다. 알아두자. 실제 기출이 됐으니까. 다시 나오면은 알 수 있게.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1조 2에 따른 범위에 한정된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걸로 알 수 있어야지. 적어도 우린 기출은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기출에 대해서는 그래도 숙지가 되어 있어야 되니까. 지배적인 영향을 행사한다는 것은 임원을 임명하거나 자르거나 임명권, 사업 방침을 결정, 법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지배적인 영향이란 이런 것이다. 3번 같은 경우 읽어볼까요?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 의무는 사법상 주주 유한 책임의 예외이므로 법인의 2차 과점주주가 법인의 1차 과점주주의 과점주주에도 해당한다면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해 즉시 제2차 납세 의무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게 틀렸는데 뭐 일단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여기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 의무가 사법상 주주 유한 책임의 예외이긴 해요. 그렇긴 한데 이 뒷문장 여기가 틀린 거예요. 3번. 자, 요거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무한책임사원, 과점주주, 유함책임 성격에 위배되는 게 맞다고 걔들한테 책임을 묻는 것은 주주는 원래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이 영원히 되는 것, 그 이하로 더 책임지진 않잖아요. 그죠? 하지만 특정한 경우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요 2차 납세 의무를 지운다. 요거는 맞는데 여기 지문처럼 법인의 2차 과점주주가 1차 과점주주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해서 당연히 제2차 납세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뒷부분이 틀린 것 때문에 틀린 거예요. 넘어갈게요. 제2차 납세 의무로서 틀린 것은 1번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사업 양수인은 사업 양도인의 양도일 이전의 납세 의무가 확정된 국세에 대하여 2차 납세 의무를 진다.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나오면 틀려요? 양수인은 양도일 이전의 납세 의무가 성립된 국세에 대하여 2차 납세 의무를 진다. 이러면 틀린 거예요. 됐죠? 3번 제2차 납세 의무자는 주된 납세 의무를 전제로 성립하고 존재하는 부종성을 가지게 된다. 맞아요. 아까 전에 주된 납세 의무자가 못 갚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추가적으로 내가 내야 된다. 이게 보충성이에요. 보충성. 근데 이 부종성은 뭐냐면 만약에 이 추가적으로 내가 납세 의무를 추가적으로 2차 납세 의무를 책임지고 있는데 주된 납세 의무자가 그걸 완납했어. 그럼 당연히 나도 따라서 그 의무가 사라지는 거예요. 부종성, 따라다닌다 이 말이에요. 부차적으로 따라다닌다 이 말이야. 주된 의무자한테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주된 의무자가 갚으면 내 의무도 사라진다. 오케이, 그 말입니다. 보충성과 부종성이 제2차 납세 의무의 특징입니다. 국세 납부기간 만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
또는 과점주주가 체납되어서 일정 그들의 재산으로 출자자의 국세 및 강제징수비의 충당에도 부족한 경우 법령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법인은 제2체납세 의무를 진다. 맞는 표현입니다. 자, 앞에서는 법인이 체납이고 그 책임을 일정한 경우에 제2체납세 의무를 누가 진다? 과점주주가 지는 경우였고 지금은 법인의 과점주주가 체납된 거야. 체납자가 지금 과점주주가 체납자예요. 이때 특정한 경우에 한해서만 법인이 지는 경우가 있어요. 요렇게 요건 맞는 표현 뒤쪽에 자세한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이 경우는 뭐 상장 비상장 따지지 않습니다. 5번 2차납세 의무를 지는 사업의 양수인은 사업 양도인과 특수관계인 또는 사업 양도인의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양수한 자이다. 이거 맞아요. 모든 사업 양수인이 조세 2차납세 의무를 지는 게 아니고 요렇게 특수관계인 혹은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자가 책임지는 거예요. 됐죠? 여기 5번은 바로 여기 있고요. 모든 양수인이 지는 게 아닙니다. 2번 청산인은 법인이 해상한 경우 그 해산한 법인에게 이미 부과된 국세에 한정하여 2차납세 의무를 진다. 이게 틀렸어요. 이 표현을 한번 볼게요. 법정 표현. 해산하여 청산하는 경우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아직 부과되진 않았지만 향후 납부할 세금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부과되었거나 아직 부과된 건 아니지만 향후 법인이 납부할 세금에 대해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라 함은 법인이 결과적으로 납부해야 할 모든 국세를 의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납세 의무가 성립된 국세에 한정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이 말이 오케이 됐습니다. 읽어보시고 해설을 자세하게 해놨으니까 한 번씩 읽어보세요. 필요하면은. 옳지 않은 것은 상속의 경우는 상속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받은 재산가액을 한도로 하여 승계된다. 맞죠? 3번 피상속인에게 피 흘리면서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 생각하자고 했죠.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한 체납국세를 징수하기 위해 상속재산가액의 한도 내에서 상속인, 아들의 고유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맞아요. 한도 있다는 것도 한도 내에서 압류할 수 있는 거예요. 상속인이 둘 이상일 때는 상속분에 따라 안분한 국세 등에 대해 연대하여 납세 의무를 진다. 맞아요. 납세 의무의 확정 여부에 관계없이 성립된 국세는 모두 승계될 수 있다. 이런 것도 맞는 표현. 잘 주의해서 숙지해 둡시다. 피상속인, 아버지에게 행했던 세법상 처분은 상속인에게 다시 해야 된다? 아닙니다. 피상속인에 했던 처분은 그대로 이어지므로 상속인이나 상속재산인에게 대해서 다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대로 효력이 이어집니다. 됐죠? 요거 외워두시고. 옳지 않은 것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납세 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맞죠? 상속 포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금을 받은 때에는 상속 포기자를 할지라도 보험금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본다라는 거야. 됐죠? 여러분 방금 제가 말했던 걸 잘 기억하세요. 상속 포기자는 기본적으로 상속을 받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상속 이런 게 없잖아. 상속 안 받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읽었을 때 이게 무슨 말이야 싶잖아요. 이게 왜 히스토리가 왜 있냐면 상속 포기를 했더라도 사망으로 보험금을 받을 때는 그 보험금은 상속받은 재산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됐죠? 이렇게 외워야 돼요. 상속 포기자라 하더라도 사망으로 보험금을 받는 때는 그 보험금은 상속 재산으로 본다 이 말이야. 됐죠? 그래서 외워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상속으로 인한 납세 의무의 승계 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 상속이 개시된 때는 언제를 말해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말합니다. 돌아가신 날. 피상속인이 부담할 제2차 납세 의무. 아버지가 과점주주셔서 본인이 있던 법인의 제2차 납세 의무를 지는 상황에서 돌아가셨대. 그러면 그 2차 납세 의무까지도 아들이 승계받는다는 거예요. 아들, 딸이 승계받는다는 거예요. 5번. 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상속인 중 나이가 제일 많으신 분이 국세를 납부할 대표자가 된다. 이런 거 없습니다. 지분에 따라 이렇게 나누는 거지 나이 많다고 네가 책임지고 내라 이런 거 없어요. 여기 읽어보세요.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해서 연대 납세 의무를 지는 거예요. 나이 많으신 분이 다 내세요. 이런 거 없어요. 자, 국세와 일반 채권의 관계 여기도 암기가 조금 필요하죠. 옳지 않은 것은 국세하고 지방세 상호 간에도
압류 선착수주의가 적용된다. 맞는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누가 먼저 압류했는지가 중요하다 이거죠. 국세끼리도 부딪히고 국세와 지방세끼리도 그끼리도 부딪힌다 이 말이에요. 2번 피상속인이 조세 체납이 없는 상태에서 설정한 저당권 등에 담보한 채권은 당해세라 하여도 우선할 수 없다. 맞는 표현. 당해세는 뭐냐? 재산에 부과된 세금을 말해요. 상속세나 증여세 이런 것들. 그런데 웬만하면 당해세는 다른 세목에 우선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재산을 넘겼다는 사실로 상속세나 증여세가 있다는 것을 예상 가능하기 때문에 당해세는 웬만한 거에 대해서 우선하는데 이 경우는 아니다라는 거야. 피상속인의 조세에 체납이 없는 상태에서 설정한 저당권에 담보된 채권은 당해세라 하더라도 우선할 수 없다. 오케이.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 및 체납 처분비는 교부 청구된 다른 것보다 우선해서 징수한다. 교부 청구는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국세징수법에서? 다른 어떤 기관에서 압류를 했대. 그러면은, 나는 압류 못했는데. 저기서 압류하셨다면 그 압류한 거에서 먼저 나눠 가지시고요. 남는 게 있으면 저한테도 좀 교부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청구하는 거라고 했죠. 부탁, 요청하는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압류와 관계된 국세부터 하고 그 다음에 여유가 있다면 교부 청구된 국세에도 준다는 거지. 오케이. 납세 담보물을 매각한 때에는 압류에 의한 우선순위에도 불구하고 매각대금 중에서 담보에 관련된 조세가 우선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담보 시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3번 종합부동산세보다 먼저 압류한 국세가 있다면 그 국세가 우선한다. 이게 틀렸습니다. 자, 3번 이게 당해세 우선의 원칙. 아까 재산에 관련된 세금이 당해세라고 했죠. 당해세. 재산에 대해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이른바 이런 것들을 당해세라고 부르는데 당해세는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한다라는 거야. 예상 가능하기 때문에 당해세는 이렇게 됐죠? 암기가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 우선변제 순인데 일단 이 283번 문제는 압류재산의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이 없는 경우를 말해요. 아주 단순한 경우예요. 이게 일단 여러분 무조건 우선변제 소액보증금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재보상금은 무조건 당연히 제일 먼저 줘야 돼. 이게 해결돼야 돼요. 됐죠? 이거는 항상 1번이에요. 이거는 보시면은 요 문제 상에서는 2번이 기타 임금 채권, 다음에 국세 하고 나서 마지막 1번 채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경우가 요거죠. 저당권에 담보된 채권이 없는 경우가 이렇고 지금 문제에서 여러분 경우 2와 경우 3번이 있는 경우를 구별해서 나왔을 때 풀 수 있어야 된다고 설명드렸죠. 일단 이 문제 풀 때는 더 설명 안 드릴게요.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기본 강의 들으시면서 혹은 혼자 자습하시면서 여기까지 보시고요.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변형의 한 형태로서. 그죠? 요 문제만 나오리란 법이 없다고요. 저당권이 설정돼서 법정기일 전이다, 후다 이렇게 나눠가지고 우선순위 잡으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것도 풀 수 있어야 됩니다. 보시고요. 법정기일 잘못 설명한 것을 일단 맞는 것부터 볼게요. 1월 25일 신고하고 무납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는 신고한 날짜로 봅니다. 납부하지 않았지만 이때 신고는 했으니까 확인할 수 있다는 거지. 일반 대중이 1월 25일 맞습니다. 무신고한 부가가치세를 조사 결정하고 고지했을 때는 고지분이니까 납부고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이 돼요. 1월 23일 과소신고한 부가가치세를 증액하여 경정한 후 고지했을 때 최초 신고한 세액에 대한 법정기일은 1월 23일. 이것도 맞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정상적으로 최종적으로 100원이 맞는 세액이라고 하는데 이게 당초 신고 시에는 80원밖에 신고 안 했대. 1월 23일에 신고할 때는. 근데 요거를 세무서에서 봤더니 20원 빼먹으신 것 같은데요? 라고 20원만큼 추가로 경정했다는 거지. 이렇다면은 이 원래 했던 신고 80원, 원래 신고일에 했던 80원에 대한 법정기일은 원래 신고일이에요. 1월 23일. 그죠? 근데 이번에 증액하여 경정했죠. 이 20원을. 이 20원을 증액해서 경정한 거는 경정하는 납부고지서 발송이 되고 나눠진다고요. 이렇게. 됐죠? 밑에 설명이 있으니까 한 번씩 읽어보세요. 5번 원천징수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수입을 지급하는 때 요거는 맞고요. 2번 제2차 납세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경우는 주된 납세자의 법정기일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2번 뒤에 있겠죠. 2차 납세 의무자한테 징수하는 국세는 뭐다? 이것도 그냥 납부고지서의 발송일이다. 됐죠? 보충적 못 낸 부분에 대해서 2차 납세 의무자 네가 내야 돼 라고 하면서 납부고지서를 보낼 때 그 발송일이라고요.
됐죠? 나머지는 한 번씩 읽어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이제 일반 채권 순위 잡는 거 필요하신 경우는 꼭 기본 강의 들어보세요. 뭐 단순 암기해서 외울 수 있으면 그냥 외워서 푸시면 되고 조금 스토리가 필요하신 분은 기본 강의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서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와 관련된 사항으로 틀린 것을 찾네요. 1번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한 자도 수정신고를 제출할 수 있다. 맞습니다. 3번 국세과세표준임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그 처분 당시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한다. 맞아요. 무신고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없다. 맞죠? 신고를 했어야 뭔가 수정신고는 세금을 더 내겠다는 거잖아. 당초 신고는 100원 낸다고 제가 신고하고 100원 냈는데 보다 보니까 세금 낼 게 20원 더 있는데요? 라고 하는 게 수정신고라고. 무신고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없죠. 무신고자는 법정신고이 지난 후 5년 이내 일반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이것도 맞는 표현이고요. 2번 무신고자로서 신고를 안 했어. 근데 너 왜 신고 안 했냐? 세무서에서 확인해 봤더니 너 이만큼 세금 내야 돼 라고 결정을 해줬다는 거지. 결정을 받았잖아. 그러면 그거에 대해 세금을 냈을 거 아니야. 그러고 나서 시간이 흘러가. 근데 후발적 사유가 발생했대. 그러면은 제가 그때 결정받고 세금 냈던 거 좀 많이 낸 것 같은데 이런 사유가 생겼거든요. 아까 예를 들면 법인인데 외국납부세액 공제 부분이 좀 커졌는데요. 경정청구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있다는 거야. 됐죠? 애초에는 무신고자였지만 세액 결정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 후발적 사유로 내가 돈 좀 돌려받아야겠다라고 하면 경정청구를 할 수 있게 해줘야겠죠. 그래서 2번이 틀린 게 되는 겁니다. 제가 밑에 꽤 이렇게 자세하게 써놨으니까 한 번씩 읽어보세요. 기한 후 신고 결정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써놨어요. 이런 것도 써놨으니까 한 번씩 읽어보세요. 옳지 않은 것은 기한 후 신고자도 경정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자도 우리가 결정을 해주죠. 3개월 안에. 그렇기 때문에 경정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경정 청구에 대해 경정 청구일로부터 2개월간 국세부가 제척 기간이 추가적으로 인정된다. 맞습니다. 4번 일반적 사유에 의한 경정 청구는 최초 신고분, 수정 신고분, 결정으로 인한 증가분에 대해서 모두 다 경정 청구 대상이 된다. 15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세액 납부 없이 수정 신고만 했더라도 가산세를 감면해 준다라는 거야. 요것도 알아둡시다. 요 하나하나를 여러분 다 알아두셔야 돼요. 문구. 후발적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아니고 3번 볼게요. 후발적 사유 경정 청구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위 청구 기간에도 불구하고 지났다고 하더라도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됐죠? 주의하자고 했죠, 여러분? 이게 3달인 것도 있고 2달인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잘 구별해서 외우셔야 돼요. 후발적 경정 청구 3달, 후발적 경정 청구 3달, 후발적 경정 청구 3달. 법인 신고 기한, 수정 신고, 가산세 외우면 좋은데 최소한 3개는 외우자 했어요. 1개월 이내 90%, 6개월 이내 50%, 그리고 최소 2년 안에는 내야 수정신고해야 최소 10%라고 된다. 요 정도는 꼭 외우자. 외우고 나머지 사이는 어느 정도 이렇게 막 구간으로 봐서 뭐 찍기라고 하긴 그렇고 추정해서 풀자. 여러 개 되면 다 외우면 너무 좋고. 옳지 않은 것은 무신고였는데 세액 결정을 받은 자도 청구할 수 있다. 후발적 경정 청구할 수 있다고 했지? 맞아요. 자, 경정 청구는 감액 청구해야 한다. 내가 세금 너무 많이 냈어요. 돌려주세요. 이 말이에요. 쉽게. 그리고 이건 뭐다? 환급 세액에 대한 증액 청구. 내가 환급 받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거보다 더 받아야 돼요. 여러분 2번, 3번 같은 내용입니다. 이거 별개로 외울 게 아니야. 세금 냈던 거 돌려달라는 거랑 환급 받았는데 그거보다 더 달라는 거랑 결국 돈을 달라는 거잖아. 세금 돌려달라는 거지. 더 달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2번, 3번은 같은 맥락입니다. 당연히 후발적 사유가 발생해야겠죠. 맞아요. 기한 후 신고자는 후발적 경정 청구를 할 수 없습니까? 아닙니다. 뒤에 기한 후 신고자도 결과적으로 여러분 3개월 이내에 우리가 무조건 세액 결정 경정해줘야 되죠. 세무서에서 해줘야 되잖아. 기한 후 신고하시는 분들한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기한 후 신고자는 모두 다 결정을 받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건이 된다고. 이게 그걸 써놓은 겁니다. 뒤쪽에. 됐죠? 한번 읽어보세요.
가산세 설명으로 옳은 것만 볼게요. 납부지원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아닌 자가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맞습니다. 납부지원 가산세 매기려고 하는데 사업자가 아니네. 그렇다고 해서 사업자가 아닌데 환급받았던 거야. 사업자 등록 안 하고 뭐 하다가 뭐 환급 나중에 나갔다고 해도 납부지원 가산세는 매길 수 있다라는 점. 요렇게. 여러분 가산세는 모든 세목의 가산세는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다른 것부터 하시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그러니까 여력이 있으신 분에 한해서 추가적으로 정리해 놓은 거 보시는 걸로 할게요. 제가 각 세목별로 필요한 만큼만 이렇게 정리를 해놨단 말이에요. 이것도 다 섞이고 이러면 힘들어 머릿속에서. 저는 나름대로 부가가치세법에서도 요 정도는 합시다. 소득세법에서도 요 정도는 합시다. 이런 식으로 해놨다고. 그런데 또 수험생 입장에서는 야 너무 많다는 거야. 가산세 세목 하나만 했을 때도 할만한가 싶은데 각 세목별로 다 가산세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섞이면 머릿속에서 힘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딴 거부터 굵직굵직한 거부터 하자는 거지. 됐죠? 하고 나서 여유가 있으신 분에 한해서 선택적으로 공부를 하자라는 거야. 이런 것들. 자, 수정신고 했을 때 감면율 이런 거 단순 암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밑에 이걸 외워야 된다는 거야. 지금 이거는 그냥 단순히 딴 게 없고 이거를 외워야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저 뭐냐 이거. 됐죠? 그러니까 6개월 초가 1년 이내니까 이걸로 됐구나. 6개월 이내 1년 초가니까 6개월 초가 1년 이내니까 여기잖아요. 그래서 정답이 30%거든요. 이거는 어느 정도 암기 하셔야 돼요. 제가 아까 어떻게 하자고 했어요? 우리 인간적으로 3개만 알고 가자. 4개 하면 좋은데. 자, 일단 3개. 일단 한 달 안에 수정신고하면 90% 제일 많이 해줘. 그리고 최소 2년 안에는 해야지 조금이라도 감면받을 수 있어요. 일단 이 2개를 외우자고요. 한 달 아니면 최고 감면율 90%. 그리고 최소한 2년 안에는 감면을 받아야 수정신고를 해야 최소 10%라도 감면해준다. 그리고 가운데 6개월이면 50%, 1년이면 30%, 요 정도까지 해주면 너무 좋아요. 요 4개 정도. 됐죠? 나머지는 그 사이에 나오는 거는 이렇게 뭐 추정해야지 뭐. 그러니까 내가 1개월 이내 90%를 외우고 있어. 6개월 이내 50%를 외우고 있어. 그러면 문제에서 3개월 이내라면은 복이 나올 거 아니에요. 90하고 50 사이에. 그렇게 나오진 않겠죠. 90하고 50 사이에 65, 70, 75, 80 이렇게는 안 나오겠지. 뭐 그렇게 나오면 여러분 저를 욕하세요. 죄송하지만 그렇게 안 나올 거야. 이 문제도 봐요. 그렇게 안 나오잖아. 굵직굵직하게 구간이 주어진다고요. 그러니까 구간을 푸실 때 요 4개 정도 외워가자. 그러면은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 아주 잘하시는 거다. 됐어요. 옳지 않은 것은 가산세. 가산세는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있겠죠. 당연히. 조세 포탈을 위한 증거 인멸 목적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을 안 해준다. 그렇겠죠. 나쁜 놈들인데 안 하겠죠. 4번.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하면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뭐 하는데 납세자가 감면에 해당하는 사유에 감면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몰랐대. 그래서 감면 신청 안 하고 그대로 납부했어. 그러면은 확인하고 이거 해당되시니까 직권으로 감면해 줄 수 있어야겠죠. 맞아요. 5번. 납세자가 고의적인 행동에 의해서 면제 사유가 발생했다면 가산세 면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뭔가 나쁜 의도로 이렇게 고의적으로 면제 사유를 어떻게 가공했다 이 느낌을 보시면 돼요. 됐죠? 기한 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 납부지원 가산세는 감면되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 징수법에도 많이 나왔죠. 납세자가 뭐 신고기한이든 납부기한이든 연장 사유가 있어. 그래서 예를 들면 막 아까 말했죠. 전쟁, 화재, 뭐 전화 뭐 이런 거 동거하는 가족이 6개월 이상 병원 치료받아야 돼. 그래서 너무 마음에 여유가 없고 현실적으로 힘들어서 조금만 신고기한 밀어주세요 라고 해서 세무서에서 밀어줄게요 라고 했어. 그런데 슬쩍 밀어줘놓고 그 기간 동안 납부지원 가산세 내세요 이러면은 큰 상처가 되겠죠. 그지? 뭐 하는 거냐 이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감면해줘야겠지. 됐어요. 비교하자고 하는 게 뭐가 있었어? 징수법으로. 기억나세요? 압류 매각의 유예 있었지. 그거는 체납이 되고 압류까지 진행을 했는데 혹시 압류를 좀 밀어주실 수 있나요? 압류는 됐지만 팔지는 않아줄 수 있나요? 이런 거라고. 그거에 대해서는 유예해 주더라도 뭐 납부지원 가산세 기간에 산입 계속 한다고 했죠. 0.02% 그거는 해준다고. 그거는 계속 산입된다고요. 비교하자고 했어요. 이거 2개. 일반적으로 기한 연장 사유로 연장해 줬으니까 당연히 감면된다. 이런 스토리로 외우면 좋습니다.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환급금을 충당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체납된 국세, 체납된 강제징수비, 환급이 나왔다는 거야. 근데 환급을 주려고 했는데 여러분 실제로 일할 때 어때요? 체납이 있으면 자동으로 충당되죠. 이거는 동의가 필요 없는 거예요. 체납된 국세, 강제징수비 이런 게 있다면은 환급이 나오면 직권으로 충당되는 거예요. 됐죠? 다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도 마찬가지죠. 체납이 있는 상태에서 환급 나가면 충당돼 버리는 거예요. 4번 납부기 한전 징수사유로 납부 고지한 국세 이것도 마찬가지야. 체납은 아니지만 납기 전 징수사유 급하다는 거야. 원래 납기까지 못 기다린다 이 말이잖아. 그래서 단축된 납기로 나가 있는 거야 지금. 그렇게 고지된 국세가 있다면 아직까지 체납이 안 됐더라도 한다는 거지. 환급 그 상황에서 고지된 상황에서 환급금이 나왔다면은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거지. 필요적 충당.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반드시 충당해야 된다고요. 체납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이 표현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충당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여기서 이거 국어학적으로 그럼 세무서장이 이거를 그러면 직권으로 할 수 있다니까 안 할 수도 있다고 해석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그거. 여기서는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충당해야 하는 경우로 읽어야 된다고 이거는. 국어적으로 됐죠? 필요적 충당 반드시 직권으로 충당한다 이렇게 해야 돼. 됐죠? 3번 세법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국세 그건 아니죠? 여러분 보세요. 이때는 임의적 충당 납세자가 이때는 동의하는 경우에만 충당하는 거예요. 납부 고지를 했어. 일반적으로 납부 고지 납기전 징수사유 말고요. 납기전 징수사유는 이거잖아. 여기 있잖아. 이때는 무조건 하는 거고 일반적인 고지를 했어. 그리고 세법에 따라 납세자가 이제 자진 납세할 예정이야. 5월달에 나 소득세 신고하고 납부할 예정이야. 그런데 환급이 나왔다는 거야. 난 체납자 아니고요. 체납 없는 상태예요. 내려고 하는데 환급 될 게 있대. 그래요? 편하네. 그럼 그걸로 다 충당할게요. 충당하고 남는 것도 있어요. 그럼 남는 건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이때는 납세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충당하는 거예요. 환급금으로 낼 거를. 됐죠? 구별합시다. 넘어가시고 옳지 않은 것은 불복 청구 관련 재조사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대해 한정된 재조사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중복조사는 금지돼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불복 청구 관련 재조사 결정서 판결서라고 생각하면 돼. 거기 주문. 여러분 이거 오더 아닙니다. 배달의 민족 주문 이거 아니에요? 오더 아니고 우리 판결문에 보면은 주문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읽으시잖아요. 판사님이. 그 주문을 말하는 거예요. 배달의 민족 주문 아니고요. 이렇게 판결문 주문에서 이거 다시 조사해봐라고 돼 있대. 그래서 조사를 다시 하는 거는 중복조사 금지의 원칙이 위반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1번. 됐죠? 2번. 납세자가 일시 보관하고 있는 장부 등에 대해 반환을 요청한 경우로서 세무조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오케이. 무조건 반환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판단했을 때 이거 돌려줘도 세무조사에 문제가 없겠다. 알겠습니다. 돌려드릴게요. 이 말이야. 됐죠? 100억 미만 양도가액 수익금액 기간은 세무조사 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맞아요. 2018년도부터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사전통지서를 통지해야 한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봤었어요? 우리 저 앞에 처음에 요 압축 특강 처음에 그거 했었지. 기한 15일 전 계산하는 거 공부했었죠. 시작일이 있고 시작일 자체는 기산일이 아니지 시작일 전날이 기산일부터 15일을 세. 그래서 그 전날까지 통지서가 도착해야 된다 이런 거. 아까 계산했던 거 그겁니다. 내용.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폐업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가 틀리는지 볼게요. 다음의 경우에는 결과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고 외국에 가버렸다. 자, 심사 청구 이런 판결문에서 재조사 결정에 의해서 조사를 마친 경우 이 경우에는 따로 결과 통지 안 해도 재조사 결과 통지를 별도로 보내요.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게 됩니다. 다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 주러 갔는데 안 받아요. 도망다니고 수령 거부한대. 회피한대. 이 경우에는 결과 통지 할 수 없지 하고 싶어도 안 해도 된다고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폐업한 경우에는 여러분 지금 여기 다음의 경우에는 결과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돼 있는데 가나 다 중에 폐업이 있습니까?
세무조사 받고 나서 폐업했다고 해서 폐업했으니까 결과통지 안 해도 돼 이런 거 있습니까? 없다고. 그러니까 폐업했다고 하더라도 결과통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요거 알아둡시다 여러분. 은근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납세 뭐 폐업한 경우 소멸 통지할 수 뭐 아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폐업했더라도 할 수 있어야 돼요.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있어가 아니고 폐업한 경우에도 결과 통지를 해야 한다. 이렇게 정리하세요. 적법 절차의 원칙 및 과세 전 적부심사. 여러분 과세 전 적부심사 아닙니다. 아시죠? 과세 전에 비포, 과세되기 전에 비포, 적부,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심사를 요청하는 거예요. 됐죠? 납세자가 신청하는 거예요. 과세되기 전에 이 과세가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좀 봐주세요 라고 신청하는 게 과세 전 적부 심사라고요. 됐죠? 어디 가서 과세 전 적부 심사 그러면은 안 돼. 알았죠? 과세 전 적부 심사. 옳지 않은 것은 지워. 봅시다. 1번. 과세관청이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면 취소 사유될 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그 하자가 중대하다면 취소가 아니라 애초에 당초 무효가 되기도 한다 이 말이야. 일반론적으로 맞습니다. 절차가 일반적인 하자가 있으면 이거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할 수 있는 거고 결제 취소하듯이. 그리고 하자가 되게 커. 그럼 이건 애초에 당초에 무효 아니야 이거? 더 큰 하자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애초에 성립도 안 했던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무효의 사유가 되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느낌만 가져가면 돼요. 이게 반대로 돼 있으면 틀린 거예요 여러분. 위협하여 무효 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 하자가 중대한 경우에는 취소 사유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틀린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 느낌을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가가지고 좀 문제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 결제 취소해 주세요. 그때 취소고 애초에 결제하면 안 되는데 됐다는 거야. 이거 당초 무효 아니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느낌을 가져가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취소 사유, 무효 사유에 대해서 네가 아는 대로 주관식으로 써라 이런 문제 아니잖아. 느낌을 가지시라고. 더 중대할 때 무효다 이런 거. 됐어요? 과세관청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 처분 지시에 따라 과세 처분을 하는 경우는 과세 예고를 생략하거나 납세자에게 과세 전 적부 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 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 틀렸어요. 밑에 볼게요. 자, 과세 예고 통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만 감사원법에 따른 시정 요구에 따라 우리가 과세 처분을 하는 경우로서 시정 요구 전에 과세 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따라 소명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과세 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그죠? 요거 알아두시고. 자, 그리고 요것도 다음 중 어느 하나 해당하는 때는 세무서나 지방청장이 아니라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라고 요 내용들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돼 있나? 과세전적부 심사를 할 수 없는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됐죠? 과세전적부 심사를 저렇게 적용을 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지금 2번 같은 경우.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아닙니다. 2번. 3번. 과세예고 통지 의무 대상을 명문화했다.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부족세를 과세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맞는 표현. 100만 원 이상이면 과세예고 통지를 해야 되고요. 근데 감사원 시정 요구 전에 납세자가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 소명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이미 충분히 안내가 됐지 않냐. 그래서 이때는 과세예고 통지를 생략해도 된다는 거야. 100만 원 이상은 기본적으로 과세예고 해야 되지만 이미 감사원 쪽에서 소명 안내를 받았다면 그때는 과세예고 통지 생략해도 된다는 거. 밑에 4번에 대한 내용이 있었죠. 그리고 보세요. 국세청장이 감사를 했어. 그래서 세무서에서 세무서장이 과세예고 통지를 했어.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세무서에 이 과세예고 통지 좀 이상한데요 라고 뭔가 말할 수 있나요? 아니라는 거야. 이건 뭐에 따른 거다? 국세청장이 감사에 따른 거기 때문에 누구한테 할 수 있다? 국세청장에게 청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됐죠? 이때는 단순히 할 수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거는. 됐죠? 5번 뒤쪽에 이거예요. 국세청장이 할 수 있는 경우 방금 이거죠? 국세청 업무 감사 이 경우 이걸 말하는 겁니다. 납세자 권리,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만 볼게요 여러분. 나머지는 맞는 말이니까 읽어보시고요. 아까 이거 또 나오잖아. 불법 청구 관련 제조사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법인의 조사에 한정된 재조사는 중복조사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야. 3번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해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해 조사하는 경우에는 부분조사를 할 수 있으나 중복조사를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거 정도 외워두셔야 돼요, 여러분. 중복조사는 안 되는데 다음의 경우에는 다시 조사할 수 있다고 했거든. 요 빨강이들, 특히 볼드체 다 보시되 빨강이들 자주 나와요. 2개 이상 과세기관에 잘못이 있다면 그 과세기관 중에 하나는 과거에 이미 조사를 했더라도 또 할 수 있다는 거야. 됐죠? 부분조사를 실수했는데 그 부분조사에 포함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 조사한다면 같은 기간 같은 세목에 대해서 또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거죠. 방금 3번은 이거예요. 과세관청 외의 기관에서 과세관청에 자료를 제공해서 그거를 자료를 처리하기 위해서 조사할 때는 했던 세목에 대해서 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기관에 대해서. 그리고 국세 환급금이 나갈 때는 환급금이 제대로 나가는지 확인 조사를 위해서는 또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요 정도는 봐두셔야 됩니다. 은근히 자주 나와요. 소득금액병도 통지, 옳지 않은 것만 볼게요. 대법원 2020년 판결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 이게 약간 좀 어려운 부분이죠. 한번 봅시다. 법인세 포탈에 대해 조처법에 따라 고발 또는 통고 처분되었다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과세 전 적부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므로 대표자 상여 처분된 금액에 대해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소득금액 변동 통지한 사항은 적법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 자 이게 틀린 걸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거 사실 조금 깊이가 있죠. 문제 자체가 판례가 나오고 막 이렇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일단 이걸 한번 읽어보시는 거. 제가 이거 판례 잘 모르겠어서 저도 막 판례 열심히 찾아봤어요. 열심히 찾아봐서 이렇게 했는데 내용은 이래요. 자,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된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 자체에 대한 처분과 별개로 처분을 보겠다는 거야. 별개 처분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세법에 따라 대표자 상여에 처분된 금액에 대해서까지 고발 또는 통고 처분된 것을 볼 수 없으므로 과세 전 적부심사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 판결의 입장이다. 그러므로 해당 과세 전 적부심사 결정 전의 소득금액 변동 통지는 무효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찾아 썼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나머지는 요것도 깊이 있으니까 여유 되시는 분만, 앞으로 뭐 계속 이런 유형이 나온다 뭐 이렇게는 볼 수 없지 않나 싶어요. 한 번 정도 저렇게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구나 정도. 불복제도 옳지 않은 것은, 자 밑에 내용을 1번 볼게요. 국세청장이 조사 결정한 처분에 대하여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없다. 이게 맞아요. 1번 볼게요. 원래는 이의 신청을 하나 안 할 수 있기도 하고 안 했기도 하고 그게 선택이에요. 이의 신청은 임의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납세자가 선택하면 돼. 이렇게 이의 신청을 거쳐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할 수도 있고 이의 신청을 생략하고 바로 그냥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3번 이의 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이의 신청했다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다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요. 여기 2급심 이거잖아. 이게 기본인데, 자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의 신청 배제거든요. 이의 신청 배제니까 뭐 모든 불복을 할 수 없다 이게 아니고 이의 신청을 못 하니까 그냥 바로 상급에 있는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로 바로 가라 이 말이에요. 이게 됐죠? 국세청의 감사 결과에 따른 시정 지시에 따른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하지 말라는 거야. 그냥 바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가라는 거예요. 이런 느낌. 국세청장이 하여야 할 처분도 이거 이의 신청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위의 권한에서 나온 거라는 거야. 이의 신청으로 해결될 건이 아니라는 거지. 윗선에서 다퉈주세요 라는 거야. 그래서 국세청장이 조사 결정한 거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없으니까 바로 심사청구 심판청구로 가주세요 이 말이에요. 이거 됐죠? 자 2번 심판청구는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아도 할 수 있다. 당연한 말이에요 여러분. 자 심사청구라고 하는 거는 국세청장한테 하는 거고 심판청구라고 하는 거는 조세심판원장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심사청구를 하든 심판청구를 하든 둘 중에 하나만 할 수 있어요. 됐죠?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청구할 수 있다고요. 선택을 할 수 있어.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거야. 동일한 처분인데 둘 다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둘 다 중복해서 제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2번은 심판청구는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아도 당연히 할 수 있어요. 반대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를 거쳐야만 할 수 있다. 이건 틀린 거예요. 아예 그런 관계가 아니야. 심판청구, 심사청구는 병립적으로 납세자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됐죠? 심판청구가 있으면 당해 처분은 그 집행을 일단 정지해야 한다. 아닙니다. 집행 부정지의 원칙이 있어요.
집행 부정지의 효력 요거. 이의 신청 요게 청구를 했다고 해서 청구했으니까 모든 세법 그런 규정이 뭐가 따로 효력이 정지된다 아닙니다. 별도 규정이 없다면은 처분이 진행되는데 효력을 미치지 않아요. 하지만 집행이 정지되는 경우가 밑에 따로 있어요. 제 결정이 정지하라고 인정하는 경우 이때는 정지해야겠죠. 그리고 압류한 재산의 공매 이거 기억나요 여러분? 우리 국세징수법에서 압류 파트에 있었어요. 압류를 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압류 전이야. 압류 전인데 납세자가 이런 심판 청구 같은 걸 제기했대요. 따라오고 있죠? 이때 압류를 할 수 있다 없다? 압류는 할 수 있어요. 압류는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뭐는 할 수 없다? 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팔아버릴 수는 없다고 했던 거 기억나요? 팔아버리면 이걸 회복할 수 없잖아요. 그지? 납세자가 이겼다! 승소했습니다. 돌려주세요! 팔할 수 없습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 압류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공매해서 팔아버리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됐죠? 이거 기억나시죠, 이거? 그렇다는 겁니다. 밑에 전제로서 다만 이거를 계속 갖고 있으면 부패 변질되는 재산이야. 속히 매각해야 된대요. 그러면 공매할 수도 있겠죠. 요렇게. (4번이) 틀렸고요. 조처법에 따른 통고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 심사 청구, 심판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맞아요. 뒤에 정리하는 거 볼게요. 조처법에 따른 통고 처분이죠. 조처법에 따른 통고 처분을 받았을 때는 뭐다? 이때는 국세기본법상 불법 청구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외워둡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세 불법 청구가 안 된다라는 거. 불복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심판 청구가 있으면 일단 그 집행을 정지해야 하나요? 아니라고. 반복돼서 나오는 거 할 수 있겠죠? 국세청장이 조사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할 수 없다는 거 맞죠? 이 단계에서 할 수 없다는 거야. 심판 청구나 심사 청구로 올라가세요. 그걸 하세요. 라는 말. 심사 청구는 이의 신청을 거치지 않고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거. 심사 청구랑 심판 청구는 이의 신청 없이도 할 수 있다고요. 즉 이의 신청 자체가 임의적인 절차라고요. 선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 됐어요. 4번. 심판 청구는 심사 청구하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맞는 표현.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통고 처분에 대해서는 국기법상 불복 절차를 할 수 없다. 맞죠? 여러분, 맞죠? 불복제도라는 것과 되게 어려워요. 되게 복잡하고. 하지만 우리는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것까지만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 방금 제가 강의 드렸던 것만 그렇구나. 그런 모양이네. 그래 어렵긴 한데 이해가 된다. 암기해야지. 이 정도만 되면 풀 수 있어요. 됐죠? 중복조사 금지의 예외적인 경우 그러니까 중복조사가 허용되는 게 아닌 것은 거래 상대방의 조사를 하다 보니까 하게 됐대. 괜찮아. 2개 이상 과세기간에 관련해 잘못이 있는 경우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2개 이상 과세기간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돼 지금. 근데 그중 하나 과세기간이 과거에 했던 거래. 조사를. 그래도 이번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직무상 목적을 위해 작성하거나 취득해 과서관청에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해 하는 재조사 된다고 했죠. 그리고 5번 주의하자고 했지. 환급금. 이번에 환급금이 나간대. 그래서 그게 똑바로 된 환급금인지 조사를 할 때 과거에 조사했던 기간에 대해서 또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안 돼요. 조세 탄류의 혐의를 단순히 추정만 할 수 있는 경우 아니야. 이거 봅시다. 조세 탄류 혐의가 명백할 때만 할 수 있어요. 됐죠? 그냥 단순히 혐의가 있지 않나? 추정되는데 요런 정도로 안 돼요. 명백한 자료가 있었어야 돼요. 그래야지 했던 거에 대해서 다시 조사할 수 있다고. 됐죠? 마지막 문제입니다. 보칙 및 벌칙에 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만원 미만일 때는 고지 안 합니다. 인지세는 1만원 미만이라도 해요. 자, 이것도 맞는 말. 당연한 거. 3번.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게는 20억 한도 내에서 무조건 포상금을 지급한다. 아니에요. 이걸 볼게요. 국세청장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억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무조건 일단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조세를 탄류한 자에 대한 중요한 자료 제공하면 40억을 한도로 줄 수 있고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했으면 30억 한도로 이렇게 받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근데 다음은 포상금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우리
우리는 국세 공무원이니까 우리 일로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제보하거나 어떤 자료 이런 체납에 관한 거를 했다고 해서 제공했다고 해서 포상금을 받을 수는 없다라는 거. 탄로세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도 주지 않고요.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 불행에 따른 과태료 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일 때도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4번 탄로세액이 완납되지 않고 일부만 납부된 경우에도 탈세제보 유인을 위해서 포상금을 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5번 이거 개정된 부분이에요. 관할 세무서장은 질문 조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해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직무 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에게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다. 맞는 표현입니다. 이게 원래 2천만 원이었는데 23년 개정으로 5천만 원으로 올랐어요.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이 정도. 자, 여러분 이게 299번. 자, 해서 우리 뭐 300문제, 한 문제를 제가 잃어버렸다고 했죠. 300문제로 만들었는데 편집하다 보니까 한 문제가 사라졌어요. 나중에 꼭 찾아야지. 자, 아무튼 그래서 우리 300문제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압축특강 이렇게 해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